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8번째 확진자는요 30세 중국인 여성인데요.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인 세 번째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후 자가격리 중 검사를 받아 양성을 확인했고요. 현재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전파 양상이 통제 가능 범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총 퇴원자 수도 4명으로 늘어나고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불안에 떨 필요도 없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스팅어의 다이내믹한 스타일에 반하신 분들도, 스팅어의 프리미엄한 퍼포먼스에 반하신 분들도 1% 스마트 할부와 100만 원 상당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드리는 스팅어만의 스페셜한 혜택에 또 한 번 반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스팅어. 2월 선수율 10%, 36개월 기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정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혁신성장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DNA 플러스 빅3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 얼핏 들어서는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교수님. 이게 이제 지금 예. 혁신성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경제 그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늘 비유를 하지만은 이제 소득주 성장을 이제 달성하려면은 예. 그걸 몸통에다 비유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경제를 우리가 왼발에 비유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오른발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이 앞으로 가려면은 왼발 오른발이 교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 이 혁신 성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제조업 위기 속에서 지금 좋은 일자리들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성장도 정체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제조업이 그러니까 과거에 일자리하고 국민들의 소득 증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일자리도 제조업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생산액도 정체 상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그러니까 일자리나 소득이 다 이게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혁신 성장의 목표인 것이고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영업자 문제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자영업자 문제는 이제 과당 경쟁의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자영업 문제는 그러니까는 가게가 그러니까는 많이 소비를 해줘야지만이 자영업자들이 좀 이제니까 그 숨통에 튑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게는 그러니까 소득이 정체해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소비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당 경쟁을 우리가 차단시키려면은 해소시키려면은 지금 우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조기에 은퇴해가지고 기웃기웃하는 곳이 바로 이 자영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거를 막고 그 제조업 역할을 대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산업을 만들지 않으면은 자영업 문제도 해결 안 되지고 우리가 가계 소득도 안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잠재적인 자영업자들이 계속 또 유입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 목표가 바로 이 혁신 성장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게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혁신해서 성장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개념이 딱 들어오질 않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 어떤 뭐 제조업의 어떤 한계 이런 걸 극복할 대신할 새로운 산업을 찾는 이런 혁신 성장.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바퀴다 양축이라는 말씀. 예. 그러니까 공정 경제는 어떤 분배에 좀 중점을 둔다면 혁신 성장을 좀 성장에 좀 중점을 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정 경제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갑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에 대응되는 을들의 문제를 좀 해소시켜주는 게 이제 공정 경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요. 예. 그래서 뭐 저임금 근로자들 이제 그러니까 임금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이제 공정 경제의 이제 예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아봤고 오늘 아마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DNA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자 DNA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 이제 약자입니다. 예. DNA 여기에다가 플러스 빅3 분야라는 말이 요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예산도 좀 많이 쏟아붓고 집중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우선 DNA는 무엇이고 플러스 빅3는 또 무엇인지 개념을 좀 잡아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요. 예. 이 제조업의 위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진행된 지 오래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죠. 제조업의 위기가 뭐 작년, 재작년 시작된 게 아니라 뭐 2010년, 11년, 12년 이쯤부터 시작했던 거야죠. 본격화돼 버린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92년부터 줄어들었어요. 아 우리나라도요? 예. 아 일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 일본은 뭐 더 이전부터 줄어들었었고요. 예. 92년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깝게 됐는 이제니까 이게 진행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가깝게는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육성이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 성장이라는 걸로 좀 이제 바뀐 것뿐이에요. 아, 예. 바뀌었고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차이가 있는데 이제 DNA라고 한다면요. 이게 약자인데 데이터 할 때 D고요. 데이터의 D. 그다음에 N은 네트워크 할 때 N이고요. 아, 네트워크. 예. 그다음에 A는 이제 우리가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약자를 우리가요. 아,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이요. DNA군요. 그래서.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빅3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제조업에서 남아있는 산업이 사실 반도체 정도라고요. 반도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근데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진입을 한 게 벌써 80대 초예요. 예. 그러면 기업 입장도 그러니까 그 한 산업 가지고 영원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스트 반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 자동차 육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이 미래 제조업을 좀 대신해서
좀 이제 우리가 미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좀 이제 구축하자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DNA 플러스 빅3인데요. 예. 문제는 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를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요. 네. 2018년 하반기부터 했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2017년, 18년에 잠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 반도체 착시 효과에 그러니까 이게 잠깐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조업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반도체 착시 효과였었구나는 걸 알고 예. 18년 말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새로운 산업 생태를 구축하는 이런 문제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2019년 내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혁신성장 전략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경제정책 방향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든가 네. 뭐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들었던 게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었죠. 그 기억이 나죠. 뭐 첫 번째도 예.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그렇죠. AI라고.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혁신 성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국가 전략,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네. 이런 그러니까 포스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그 구호이자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개념이 확 잡힙니다. DNA 플러스 빅3라는 말. 그러니까 DNA는 영어 약자,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약자라는 거고, 빅3라는 건 이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를 말씀하시나 보네요.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이 분야를 그리고 좀. 이제 바이오, 미래차. 그다음에 뭐 바이오나 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이제 예. 미래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예. 분야를 좀 육성을 하겠다는 예. 얘기고, 정부의 이런 정책은 뭐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가야만 하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요. 예.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사실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플랫폼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런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플랫폼 경제나 뭐 데이터 경제는 같은 말입니까? 비슷한 말?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DNA를 그러니까 육성한다고 할 때 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이게 다 상호 관련돼 있는 건데요. 예. 미래차도 사실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어들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업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세요? 데이터, 네트워크, 이쪽은 저기 아닙니까? 뭐 애플사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반으로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구글이라든가 구글, 애플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에요. 예. 구글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구글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고, 뭐 데이터도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해서 엄청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의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 성장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정책 방향들이 구글 같은 기업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구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예. 뭐 카카오나 뭐 이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그 구글 같은 기업은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 방향을 압축한 표현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예, 들어는 봤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구글이라는 기업이 98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등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검색 서비스업으로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당시에 검색 서비스업은 야후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죠. 야후가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디 갔나요? 야후는 지금 어디 갔나요? 참 들어본 지 오래됐네. 야후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회사 자그마한 통신회사 인수돼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거의 이제 몰락해버렸죠. 그래요? 사람들한테 존재감이 잃어버렸죠. 예. 이제 뭐 금융 정보나 제공하는 걸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구글은 후발주자인데 그걸 대체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변화에 그러니까 왜 구글은 몰락하고 야후가 몰락하고 구글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이 검색 서비스의 강자로 등장해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키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선두자가 돼 있는가?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예.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답도 보이는 거예요. 데이터 경제로 구글이 지금 이 위치에 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구글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구글 없이는 못 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최백은 교수님이요? 왜요? 예. 왜냐면 구글에서 제가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학술 정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다 저기 복사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걸 바로 즉시로 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글에 모든 게 다 검색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글이 저한테는 공짜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글이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거기다 흔적을 남기죠. 데이터를 남기죠. 검색을 하면 최백은 교수님의 흔적이 남고 데이터가 남고. 예. 그 데이터를 얻어가죠. 구글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용자들이 구글에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연결을 유도하려니까는 나는 혜택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구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검색이 되니까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 대신 구글은 우리로부터 뭘 뺏어가느냐, 뭘 얻어가느냐. 데이터. 그게 데이터죠.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간다고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구글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결하는 곳에서 모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플랫폼입니까? 예. 개념이. 서울역 같은 데로 우리가 서울역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죠. 예. 거기서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오프라인의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의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로서 플랫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이익을 줌으로써 혜택을 줌으로써 그러니까는 상대방으로부터 데이터를 최소한 먼저 가져가죠. 그렇죠. 예. 그 데이터가 플랫폼이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빅데이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의 원료가 되는 거죠. 발전해요. 그렇게 또 됩니까? 인공지능의 이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인공지능 기술이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실수율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였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거기에 앱 생태계가 구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앱을 애플의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개발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앱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예.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고 사람들은 애플 기업 바깥에 70여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와서 돈 벌 기회를 준 거죠. 판만 깔아놓은 거군요, 애플은. 그렇죠. 그래서 3대 7로 나눠 먹자. 하니까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주니까 와서 막 아이디어 쏟아낸 거죠. 뭔지 알겠습니다. 개념이 지금 딱 잡히고. 예.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됐네. 이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익을 공유를 해가지고 과거의 기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변화의 방향을 알고 그거를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줘야지만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과거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육성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은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고 반도체 조립하고 이런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창조 경제, 혁신 성장 그렇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유튜브에 최백은 TV를 보시면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몇 번에 걸쳐서 더 해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 만나보죠. 송성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봉화군 농민회장 지내셨죠, 후보님? 네네. 그러면서 농민들 위한 운동을 해오시고 저희와도 또 몇 번 인터뷰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 먼저 농민입니다. 네. 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농민의 삶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가해 왔고요. 네.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에 참여해 왔고 농업 붕괴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당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그 전국농민위원회 등 정책 수립 단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시게 된 배경,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23년 넘어 농사를 지어왔고요. 네. 농민으로 살다 보니까 그 절박한 농민의 처지를 직접 체감하게 되고 농민운동에 투신하며 농민의 삶과 지역살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네. 하지만 농업과 그 지역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정치의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 역시도 그냥 정치가 아니고 그 민주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민주적 지역 정치가 되어야지만이 네. 그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사실 현실에서 보면 농민운동은 정치를 사실 멀리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농업과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네. 지역이 보면 그 특정 정치 세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서 주민이 아니고 이 정치인들은 그 중앙의 눈치만 보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깨어서 그 지역 권력을 좀 다양하게 하고 특히 이제 그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일상화된 민주화된 시대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역에서 배출될 때
지역민의 진정한 이익이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소명함을 가지고 정치에 투신했고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23년 넘게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고 이 농업과 지역 문제 궁극적 해결은 역시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깨달음을 받으셨군요. 자,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만의 장점, 우리 송성일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소박하다면 소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농민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 문제를 넘어서 이제 환경 등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웃과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송승일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사실 농업 전문가도 많고 농민의 자식임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도 참 많지만은 진짜 농민은 정치인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이제 부를 얻었다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지역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이해나 네. 지역민의 상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실 위험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항상 농업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땀 흘려서 밭을 내고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회의원 이 후보자들 보면 법조인 출신들이 제일 많고요. 네네. 예. 그런데 농민 출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송성일 후보님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닙니까 혹시?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 농민 출신은? 사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예. 유력한 거대 정당에서 농민 후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 김현권 의원이 있죠. 네네. 우리 지역에 농민 출신 있고 이제 송성일 이제 후보님이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 보면 워낙에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지지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현대사 내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온 지역입니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은 근 20년 만에 우리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중앙정부는 여러 번 이렇게 상호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요지부동 변함이 없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K를 예산상으로 홀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보수당의 시절에는 우리 지역이 홀대받지 않았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설득을 한다면 요즘 유권자들은 어리석지 않거든요. 우리 정치인보다 더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지역의 이익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자신 있으시군요. 예. 지금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에 정말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사실 지역 소멸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고요. 네, 어느 지역이나 그렇죠. 우리 지역 현안 등만 본다면 신한울 3, 4, 5기 건설 중단에 따른 울진 경제의 붕괴라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봉화 같으면 영풍 석포제 이런 50년 된 문제죠. 아, 그렇죠. 그곳에 이제 존폐가 이제 현실이 된 그런 사안들이 있고요. 또 영양, 영덕의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냥 상존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천혜의 자원이고 인구 밀도가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뭐 혐오 산업, 그 위험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중심적인 그런 현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돼야죠.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먼저 그 농민 기본 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 소득제요. 이건 지금 봉화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고요. 예. 또 중앙정부가 또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 수당제와는 또 다른 거군요. 농민 그렇죠. 기본 소득제. 예. 그래서 지방 정부의 농민 수당제와 중앙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를 결합해 가지고 농민의 기본적 삶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삶 속에서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죠. 정책입니다. 예. 이 농민 기본 소득제 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나요? 뭐 금액이라든지 뭐 농민 1인당 얼마씩 주겠다. 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한 것으로는 적어도 한 농가에 월 5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자녀 기반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올해 2조 4천억 정도의 그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이제 확정되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그 공약에 따르면 한 5조 2천억에서 한 6조 정도까지 임기 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히 농민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 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를 들면 뭐 사과 심어라 보조금 주고 블루베리 심어라 보조금 주고 이런 정책들이었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그런 보조 정책의 수혜가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농민한테 20%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된다. 80%는 그냥 도시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농민 기본소득제는 보조 사업이 아니고 농민의 삶 자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아주 큰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를 좀 통합한 그런 개념. 그렇죠. 이걸 하겠다. 농가 한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월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중요한 공약이 있습니까? 제가 마을에 살아보니까 이 노인 어르신들의 그 이동권이 사실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권. 이렇게 이제 시골길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형 전동차를 몰고 위험하게 이 빨리 달리는 차들 사이로 다니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분들은 몸은 불편한데 움직이고 싶고, 근데 마을에는 아무런 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면 수제지를 갖다가 소형 버스로 연결을 하고 면 수제지와 업 수제지를 갖다가 지금 같은 대형 버스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완전 공영 버스를 도입한다면 진짜 위험한 그런 소형 전동차 운전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벗어나서 원하시는 만치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확보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혹은 또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권 확보를 하겠다. 요즘에 왜 그 행복 택시인가요? 그래서 왜 이런 지역에 왜 택시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도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아예 그냥 소형 버스를 좀 도입해서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실 이렇게 좀 외진 마을 같은 데는 대형 버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한 1분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 더러운 똥물에 왜 뛰어드냐 이런 비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사실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치 혐오가 만연하게 된 것은 사실 정치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먼저 정치인의 권력을 특권화했고요. 그다음에 정권 정치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민주적 과정이나 정당한 수단을 도외시한 그런 이제 행태의 정치를 보여왔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무거운 정치를 가볍게 하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게 출세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소명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그런 이제 가벼운 정치, 좀 일상의 정치 이런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정치인이 손가락질 받지 않고 시민들 사이에 정치인이 찾아가면 아이고 잘했다고 반기는 그런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좀 착한 정치인 좀 그런 정치를 보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정치를 하는 하나의 작은 꿈입니다. 지금의 이 무거운 정치가 아닌 가벼운 정치, 생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개인의 출세가 아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농민을 위한 정치, 착한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은요, 역시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 자유한국당 박형수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바로 이어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죠. 지금 확진자가 오늘까지 4명이 퇴원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한 명이 또 새롭게 또 진단을 받았고 조금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 경제 피해 우려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우리 방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허한고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교민들을 위한 우리 또 기동력 있는 대응 이런 것들도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지 않는다. 우리 대구, 경북 대구, 또 안동 여러 가지 부분적 타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름살이 깊어지는데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1명 무선 전화 면접의 유무선 알들이 자동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경제의 영향에 대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물어봤는데요. 대출 금리를 좀 인하해달라. 25.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노동 등 규제 완화. 왜냐하면 마스크를 또 손세정제를 24시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또 상당히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지원, 격리 조치가 되는 또 4인 가족에 대해서는 또 몇십만 원, 123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출 기간 연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 지금 돈이 문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여행 산업 관광 유통 지금 주변의 식당가들 다들 지금 팔이 날리고 있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럴 때 이제 대출이라도 좀 정부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돈맥 경화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자금 2조 원인가요? 1.9조 원인가요? 예. 이 자금 지원한다고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긴급 예산이 또 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자, 국내외 분석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 기관들. 여기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또 하향 조정되는 추세네요. 네. 그런 만큼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 또 민관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또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이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의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1.5%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민간 경제 전문기관인 현대경제연구기관은 기존의 2.1% 전망치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이제는 좀 경제에 큰 여파 미치지 않도록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될 행사는 큰 문제 없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는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그렇네요. 진단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보다는 좀 나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발 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뭐 수출도 조금 좀 나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좀 기지개를 켜는 그런 찰나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네. 정말 더 안타까운데 이겨내야죠. 또 이겨낼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자, 뭐 연례 조사죠.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각 정당 지지율 좀 합쳐서 좀 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이른바 우리가 애국 효과 또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국기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어려울 때는 국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에 들어가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0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또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6.9%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0%대에서 49.2%로 내려왔습니다. 예, 정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지지율 올라갑니다. 40.2%로 4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 국면 때문일까요? 결집하면서 소폭 올라갔습니다. 30.2%, 정의당 5.3%, 새로운 보수당 4.1%, 바른미래당 3.3%. 나머지 정당들은 큰 변화는 없었고요. 네. 무당층은 10.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긍정평가 46.9, 부정평가 49.2. 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2, 자유한국당 30.2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고. 자,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종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미니 대선입니다. 예, 이 지금 지지율 조사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이낙연 대 황교안. 됐습니다. 예. 네. 황교안 대표도 출마를 가시하고 난 이후에 공식하고 난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판세를 알려주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가는 결과입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서울 종로구 708명입니다.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조사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응답률 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가지만 짧게 당부를 드리면 이 선거조사는 조사 개요를 반드시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더라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슬리지 않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후보의 가상 대결을 물어보았는데요. 이낙연 후보 54.7%, 황교안 후보 34%로 나타났는데요. 중도층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결과였습니다. 종로구 그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종로구 유권자 만 18세부터 이제 실시가 된 것인데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전통적인 평창동, 우리 안동 시민들께서 경북도민들께서는 서울 지명을 정확하게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광화문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다 보십니다. 자, 강원 쪽에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왼쪽은 보수 성향이 좀 강합니다. 평창동, 사직동. 오른쪽 편은 창신 1, 2, 3동 거의 동대문 근처까지 갑니다. 자,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숭인 1, 2동은 상당히 젊은 세대가 많아서 이곳에는 이제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포심이 많은 편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거든요. 청와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전직 총리이기 때문에 또 황교안 대표도 대통령을 막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또 창신동 숭인동의 2030의 표심 과연 이 적극적인 투표를 할지 마지막으로는
이정현 의원은 출마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화당 이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이 보수 쪽 결국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점도 상당히 이 종로구의 판세를 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네요. 이제 광화문에서 청와대 바라볼 때 오른쪽은 좀 진보 성향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고 왼쪽은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로구가? 그래서 네 글자로 서보 동진입니다. 서쪽은 보수, 동쪽은 만드신 거죠 또. 그래도 이해를 또 쉽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또 올라오신 또 우리 안동 시민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 조사 이제 7일과 8일 종로 구민들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게 지금 이낙연 54.7, 황교안 34 이렇게 일단은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이건 반드시 좁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죠. 좀 더 좁혀질 수 있는데 관건은 과연 중도를 누가 잡느냐가 가장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기 지지층은 결집이 돼 있는데 지금은 중도가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 있다는 과연 황교안 후보 쪽에서 이 중도층 공략이 가능할지 아닐지 또는 뜻밖의 제3의 인물이 나타난다면 제3 후보의 역량은 어떻게 될지 손에 땀을 쥐는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 달은 두 개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은 또 초봄처럼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의성은 오늘 15도까지 올라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포근한 하루였고요.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가 올라간 겁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포근해서 추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말에 비가 내린 뒤에 다음 주에 또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이처럼 추위가 주춤하는 건 좋지만 연일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어제 유입된 미세먼지가 아직 머물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 흐름까지 느려지면서 먼지가 더 쌓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현재 55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시간 또 대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쯤 깨끗한 공기 회복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공기질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예상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3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상 2도, 한낮에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6도 높은 8도, 습도는 48%입니다. 날씨였습니다.